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푸틴에 대한 4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선전은 3단 논법의 궤변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전쟁 중에 있는 국가와 국가를 이끄는 개인을 동일시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푸틴을 히틀러와 동일시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존 맥케인, 린지 그레이엄, 마르코 루비오, 지빈크뉴 브레진스키 등이 여러 차례 푸틴을 히틀러에 비유했고 제임스 클래퍼, 케빈 메카시, 두다 폴란드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두 번째 히틀러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방법이 도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푸틴을 제2의 히틀러로 만들려는 전략의 당연한 귀결은 그를 미치광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미치광이 지도자는 이성이 없고 따라서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53년 이란 쿠데타 거사를 앞두고 미국 관리들은 이란의 모하마드 모사데크를 간디와 비교했지만 공개적으로는 그를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며 히스테리적이고 미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푸틴은 추론할 수도 신뢰할 수도 협상할 수도 없는 비합리적인 배우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패전이 확실해졌습니다. 미국이 만든 푸틴에 대한 4가지 오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합병해서 주권을 종식시키고 지도에서 지우려 한다고 일관되게 비난해 왔는데 우크라이나를 제거하는 것은 러시아 군사작전의 명시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번 그들의 불만과 목표를 나열했지만 그 목표는 결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대学국제관계학과 교수 존 미어샤이머는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했을 때 독립국가로서 우크라이나를 종식시키고 이를 더 큰 러시아 일부로 만들려는 의도는커녕 공개 기록에는 푸틴이 그것을 고려했다는 증거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탈퇴하면서 채택한 독립선언문에 근거해서 1991년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중립국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나토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푸틴이 소련 제국의 재건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최근 학자들과 외교관들에게 우크라이나 위기는 영토 분쟁이 아니다. 우리는 추가 영토를 정복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전쟁은 더 많은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미래 안보 협정,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전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이 소련 제국 재건을 원했다면 2014년 우크라이나를 서구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고 크리미아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라는 러시아 의회의 명령에 따랐을 것입니다. 푸틴이 소련 제국을 재건하기 원했다면 2008년 러시아군이 그루지아의 포격으로부터 남오세티아를 방어했을 때 그루지아 정복을 완수했을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푸틴이 소련 제국을 재건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푸틴이 평화협상에 진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항상 평화협상에 진지했습니다. 2014년 그는 미न्스크 협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내부의 러시아인 자치권을 협상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했고 러시아인이 거주하는 돈바스를 합병하지 않았습니다. 평화협상에 진지하지 않은 쪽은 정치적 서방이었습니다. 푸틴은 미न्스크 협정을 통해서 평화협상에 전념했습니다. 2014년 그는 우리가 합의에 이를 것이며 루안스크와 도네스크는 미न्스크 협정에 따라 어떻게 하든 우크라이나와 재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코르크의 역사학 명예교수 제프리 로버츠는 푸틴이 2022년 2월 12일 마크롱과 대화를 나누고 서방이 키예프의 협정 이행을 촉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불평했고 다음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해결책을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12월 푸틴은 미국과 나토의 상호 안보 보장 협상을 촉구했지만 미국은 협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토를 우크라이나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의 요구도 테이블에 올란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평화협상에 진지하지 않은 쪽은 푸틴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푸틴은 전쟁 첫날 벨로루시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회담에서 진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총리이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을 중지한 나프탈리 베넷에 따르면 푸틴이 엄청난 양보를 했고 휴전 가능성이 높았으나 미국이 이를 막았다고 합니다. 몇 주 후 러시아는 이스탄불에서 다시 진지하고 유망한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담에 참석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 회담도 방해했다고 합니다. 평화협상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푸틴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푸틴이 반대자들을 살해하는 폭력배라는 것입니다. 서구의 끊임없는 주장은 푸틴이 야당을 살해함으로써 정치적인 위협과 반대에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 명예교수이자 러시아 연구 책임자였던 스티븐 코원에 따르면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푸틴의 전기작가 필립 쇼트는 푸틴이 살인을 명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허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서구에 널리 퍼진 믿음과 달리 푸틴은 살인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쇼트는 2017년 워싱턴 포스트가 편집한 푸틴 비판자들의 의심스러운 죽음 10건 목록에서 오직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의 죽음만이 푸틴이 문 앞에 확실히 놓여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크레물린과 무관한 이유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코원은 푸틴이 리트비넨코에 대해 아마도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제 증거는 단 한 조각도 푸틴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에 대한 오해가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가 점점 임박해 보이자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비난할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퇴역 장군이자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세르게이 크리보노스는 우크라이나의 패전은 젤렌스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승리 약속은 현실로 바뀌지 않았다고 크리보노스는 프리아모이 뉴스 채널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민당인 마리아나 베조글리아 하원 의원은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비난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는 훈련, 순환,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2024년에 대한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베조글리아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크라이나 국군 총사령관이 2024년 계획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인민의 종 의회 세력의 지도자 다비드 아라카미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투를 선택하고 최후까지 싸우도록 격려한 사람은 당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었습니다. 젤렌스키의 보좌관이었던 알렉세이 아레스토비치는 우크라이나의 패배 책임은 그들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나토 동맹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는 단지 미국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DC에 있는 그자가 우크라이나 패전에 대해서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